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의 센토크로 인사드리게 된 기자 김혜영입니다. 앞으로 저희 센토크는 정세계 인사들 모시고 각종 경제 현안과 이 시대의 흐름을 보다 날카롭고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경제 위기 속에서 한숨이 늘어간다라는 분들 참 많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2022년은 경제 회복의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죠.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짓눌렸던 소비와 교역이 강하게 되살아날 시점이라고 본 것인데요. 하지만 상황은 확 달라졌습니다. 이번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다 대책이 마땅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전례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희망이 없는 듯했지만 우리는 2년 만에 IMF를 졸업했습니다. 이런 극적인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이 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순 없을까요?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소와 경제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실무자로 뛰셨던 송병두 전 정경련 상금 부회장 모셨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죠. 하반기 세계 경제의 키워드는 스톰. 우리나라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의 초대형 복합위기 속에 실물 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하지만 위기 속에도 답은 있다. IMF 외환위기를 정면에서 헤쳐나갔던 송병두 이사장은 위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다.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임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금부회장, 서강대학교 총장과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회장, KBS 이사장, 호암재단 이사장을 거쳐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에 이르기까지 송병두 전 이사장의 이력에는 300개가 넘는 리더의 면면이 새겨져 있다. 한국 사회에서 송병두 이사장만큼 세계화, 교단, 사회재단 등 각계에서 리더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이를 찾기란 어렵다.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끈 기업의 한복판,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현장,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위한 재단 등에서 평생을 바쳐온 송병두 이사장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협동과 연대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 들어본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소개했다시피 300개의 이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수식어가 참 많으세요. 제가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부터 고민이 좀 되는데요. 아무거라도 좋습니다만은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 네. 제가 마지막으로 호암재단 이사장을 지내게 됐습니다. 부르기 쉽게 그냥 이사장이라고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송병두 호암재단 전 이사장님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경제계나 종교계, 교육계 사실 각계각층에서 굉장히 리더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어떤 분야에 가장 애정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님을 바로 알리기, 네.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승만 VR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가 추진단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8월 15일 날 네. 개관을 했습니다. 추진단장으로 또 멋진 활약을 하고 계신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부분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이신 만큼 저희가 경제 현안과 관련된 부분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국내외 경제 그리고 산업 동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다시 러시아와 또 미국이 서로 첨예하게 또 중국과 미국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러한 신냉전 체제로 네.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소위 전체주의 국가 또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가대 서로 이렇게 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그 전운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그 자원을 무기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계의 여러 가지 경제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패권주의를 이제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공급망을 또 이제 무기화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WTO 체제 밑에서 서로 자유무역을 가지고 번영을 누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 각자가 도생하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IMF 때에 있었던 그 당시의 대외 경제 환경보다는 지금 훨씬 더 어려운 그런 환경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적인 상황을 보면 국내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국민들이 위기를 같이 한번 극복해 보자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단합된 또 그러한 그 의지와 그런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호기 운동, 맞습니다. 네, 그걸 해서 정말 아기들의 돌반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내놓고 위안 위기를 극복해보자 이러한 그 정신이 있었는데 오늘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단합되고 뭉치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의 협조입니다. 네. 지금 이 국회의 여야 대치 상황을 보면 그렇게 그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 야당이 아주 전폭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밀어주고 협조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노동계의 그 협력입니다. 지금 뭐 며칠 전에도 연봉 1억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봉을 올려달라고 이제 데모를 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앞으로 정말 이걸 어떻게 통합하고 하나로 묶어서 위기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끝으로는 국민 전체가 이 위기를 같이 느끼게 됩니다. 같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공리해서 한번 우리 돌파해보자. 네. 그런 그 뭉친 그런 단합된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번 위기는 종전보다는 굉장히 극복하기가 좀 더 어려운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위기 속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협력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환율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환율을 경제 위기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섰던 이 순간들이 사실 모두 경제 위기와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97년에서 98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 1,900원 넘어섰었고요. 2000년과 2001년 닷컴 버블 때도 1,300원 돌파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최근 환율 움직임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1,400원대 돌파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현재 환율 수준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이런 지적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그 올바른 지적 같습니다. 네. 사실 IMF가 왜 발생했느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율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 2만 불 국민 소득 시대를 열겠다. 맞아요. 또 이런 등등으로 해서 환율을 800대에 가던 것을 600대로 낮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수입이 늘어나서 백화점에 가면 외제 상품이 넘쳐나고 또 무역을 해서 수입하는 사람이 오히려 대우를 받고 수출하는 사람이 홀대받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됐거든요. 이제 그런 사이에 이제 세계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해외로 많이 이제 진출해서 그때 국제 금융 금리가 3 내지 4% 아주 저금리였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대출 금리가 12% 그렇게 높았는데 그럼 그때 이제 그 3, 4% 하는 그 금리의 그 외국 자본을 가져와서
국내의 그 단기 자금이거든요. 국내에 네. 이제 시설 자금으로 장기 시설 자금으로 한 8% 이렇게 이제 대출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장기 시설 자금으로 써서 공장을 지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단기 자금이 옛날에는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만기가 돌아도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해줬는데 그때 이제 동남아에서 벌어진 외환위기가 오니까 그걸 만기 연장을 안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장기로 생각하고 썼던 것이 이제 단기로 돌아오니까 그 갚기 위해서 이제 숨이 갚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달러를 이제 구매하기 시작하니까 환율이 막 급등하기 시작한 거죠. 기업들이 도산도 많이 하고 그때 정말 힘들었죠. 예, 그래도 한 2000대까지 막 올라갔단 말이죠. 이제 그것이 하나의 큰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IMF가 닥쳤을 당시에 환율 정책, 정부의 환율 정책으로 인한 이런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라는 부분을 콕 집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당시에 실무자로서 많은 것을 또 추진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 위기감도 느끼시고 또 뭐 성취감도 느끼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 우리의 현실을 조금 진단해봤을 때 아직 우리 한국 경제의 산재에 있는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때 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달러가 부족하니까 네. 긴급 구제 금융을 IMF에 요청했거든요. 네. 그 IMF에서 이제 우리에게 구제 금융을 줄 때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뭐 돈 빌려주는 사람이 항상 그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4개 부분의 계획을 추진하라. 그래서 공공 부분, 이제 금융 부분, 기업 부분, 노동 부분 이 4개 부분의 계획을 추진하면 그 상황을 보고 돈을 빌려주겠다, 구제금융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강대시 IMF 총재가 이제 와서 우리에게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주고 해서 굉장히 강요를 해서 심지어 뭐 강대시 총재를 총독이다 이런 그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네. 워낙 강하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때 구조조정을 이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하고 했는데 제일 앞서간 부분이 아마 그 기업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뭐 공공 부분도 했고 금융 부분도 했고 했는데 이제 노동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노동계 측에서 협력을 해서 많이 개선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현재 경제에서 그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노동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동 개혁에 관한 아쉬움을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가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나 기업이 97년 외환위기로부터 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부분, 반면 교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많죠. 많은데 조금 전에도 노동 부분을 얘기했지만은 이 지금 이번에 최근에도 겪은 뭐 화물연대 네. 또 대우조선 사태 같은 이런 이제 걸 겪으면서 보셨겠지만 이 노동 부분의 개혁,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롭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파업이 일어났을 때에 또 이 노동자 측에서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대항할 사용자 측에 또 그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파업할 때 무슨 대체 근로를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해서 산업평화가 유지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을 내더라도 노동 부분에서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나는 다른 정책 수단은 아마 무용지물이 될 거다. 그런 우려를 합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위기 의식이 지금 너무 없습니다. 특히 뭐 지금도 위기다 하지만 네.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한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금모기 같은 것도 네. 위기 의식을 가지고 같이 극복해보자. 우리 국민들 한번 단합하자 하면 기적을 이루어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것이 좀 뭐 부족해서 그걸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측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 측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이제 가장 염려되는 것이 이제 소위 이제 금리는 올라가고 또 이제 자금줄이 마르기 시작하면 부도 사태가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30대 대기업 그룹 집단소 중에서 16개 그룹이 부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금의 흐름, 그러니까 뭐 흑자 도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는 흑자가 나게 돼 있지만은 자금이 없어서 도산하는 이제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그래 그거를 각 기업에서 굉장히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된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뭐 대기업도 자금줄이 말라간다. 맞습니다. 예, 그런 기사가 났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기업부터 이렇게 이제 자금줄이 말라가면 그 밑에 뭐 협력업체, 하청업체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도 같이 이제 그런 고통을 겪을 거거든요. 네. 그럼 줄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럼 우리 경제 같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각처가 그런 현금 흐름,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기업의 부채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개인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데다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또 막 줄 파산이 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각자 개인들은 아껴 써야죠. 전략해야죠. 근금 전략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 각자가 어떻게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같이 뛰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매니저해서 잘 이게 관리를 해서 위기 극복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는 이제 그 지혜를 모아서 가는 사람은 역시 이제 행정부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또 기업은 기업계의 대표들 또 이런 분들이 될 것이고 국민은 뭐 시민단체들이 같이 함께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지금은 너무 경제가 위기인데 경제에 대해서보다는 다른 데 너무 정신이 나가 있다. 네. 맞는 말씀. 좀 미안한 말이지만 네. 예, 막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사실 기업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손병두 전 이사장님께서는 삼성에서 40년을 근무한 전통 삼성 매니저인데요. 삼성의 창업주이자 초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을 곁에서 모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 기업가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경영 철학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뭐 언급하신 뭐 이병철 회장님이나 또 현대 정주영 회장님 네. 같은 창업하신 어른들의 그 경영 철학은 참 정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복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그 철학이 오늘날 저런 뭐 삼성그룹이다, 현대그룹이다, LG그룹이다 이런 큰 그룹을 일궈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까이서 본 이제 이병철 회장 같으신 분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신중하면서 모든 걸 사전에 다 준비하고 이제 뭐 출발하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그때 참모들이 뭐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저 어른은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는 사람을 보고 건너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아주 신중한데 네. 또 거기다 굉장히 치밀성에다가 통찰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일은 실패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링에 권투 선수가 올라가면 준비를 많이 한 선수하고 그렇지 않은 선수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완전하게 준비하지 않은 링에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반드시 이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주영 회장님 같으신 분은 굉장히 어떤 동물적인 직관이라 그럴까? 사학가로서 이 보는 이 하나의 감각. 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전에 뭐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자,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 그 자동차 회사가 제일 크잖아. 우리 자동차를 해야지 뭐 이런 에피소드. 동물적인 감각을 예, 움직이셨군요. 그래서 이러한 뭐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그런 자동차 회사를 이제 키웠고 또 건설 같은 것도
예, 불도저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이 그분들을 갖고 있었고 거기다가 제가 꼭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창업하신 분들은 이제 일본 그 강점기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분들이라서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남다른 사업 보국 정신이 강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국가에 보답을 하자, 보국을 하자, 뭐 이런 그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사업가로서의 그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익만 내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맨이 아니고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었다. 그래서 산업을 하신 그 업종을 보면 정말 국가에 필요한 것이 뭐냐, 또 이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굉장히 그 방점을 두고 또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한 뭐 이익 추구보다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 한국의 고도 성장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현대 사회가 갈수록 파편화되고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리더십도 변해야만 하는 시점이거든요. 시대 정신의 변화는 지금 어떤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또 현대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 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리더십이란 것은 그 목표가 정해지면 그 구성원들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을 가동해서 동원해서 그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리더십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옛날에는 이제 그 리더의 하나의 자기의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냥 가양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끌고 가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가 복잡하고 또 이 기술도 굉장히 그 이제 IT다 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막 변화된 이런 시기에는 이제 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모든 걸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상향식으로 밑에 있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내가 사장이다 회장이다 그런 위치에서 생각하고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결국은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율성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는 곳에 이제 항상 창의는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리더십을 추구하지 않으면 굉장히 실패하기가 쉽다. 너무나 이 사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글로벌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뭐 삼성만 하더라도 국내 근무하는 사람보다 해외 근무하는 사람이 뭐 비슷하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정도로 지금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구성원들이 뭐 이 종족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다른데 그걸 묶는 방법은 뭐에서 이렇게 명령으로 지시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을 통합하고 모으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조화로운 리더십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집단지성을 좀 기반으로 해서요. 각자가 자율성과 또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한다면 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의 모습도 조금 짚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는 단순히 뭐 돈을 쏟아붓는 SCI 차원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로서 기여하는 시민 기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정신 변화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의 패러다임도 좀 변화해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것들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기업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익 추구만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이제 점점 강화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기업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종업원들에게 이제 그 급여도 많이 주고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기업의 이제 소명이고 사명이다. 이제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주 이익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뭐 주주 이익 중심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같이 기업이 그 지역 사회와 그 공동체 함께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시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이제는 관계 중심,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해관계자가 함께 이렇게 발전하고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영을 하지 않으면 이제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요즘 뭐 ESG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팀도 꾸리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옛날에 ECR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 많이 이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러한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그걸 빨리 깨달은 기업은 빨리 적응해서 이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경영학에 보면 기업은 환경 적응업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환경에 네. 어떻게 적응하면 살아남느냐. 적자 생존이란 말의 다른 표현이겠죠. 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뭐 망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원리는 지금도 뭐 통하는 것입니다. 네, 뭐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런 시대적 변화를 좀 잘 읽어내야 기업이 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어서 손명주 전 이사장님은 사실 300개의 이력 중에서 가장 제가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지금처럼 경제 전문가로 막 활약을 해오시다가 돌연 교육계로 이제 길을 걷게 되십니다. 2005년 7월이었죠. 서강대 총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경제계에서 교육계로 어떻게 길을 좀 옮기게 되신 걸까요? 그 저도 살아오면서 보면 전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예측 불능의 그런 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경련 부회장을 이제 끝나고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 가톨릭 네. 그 평신도 그 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할 즈음에 서강대학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가톨릭계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 예수의 신부님들이 이제 세운 학교인데 그다음에 쭉 신부님들이 총장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도 이제 지금은 이제 신부님들만 총장할 것이 아니고 문호를 개방해서 평신도들도 총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그것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그런 그 의사 결정을 해서 이제 그 공모를 한 거죠. 일반 평신도들한테도 이제 총장으로 이제 모시겠다. 그럴 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뭐 제 주변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 그 기업에 있는 그런 노하우 경험을 대학 발전을 위해서 가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권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자신 생각해봐도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이 대학 경영에 접목이 된다면 대학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기업 경영과 뭐 학교 운영이 조금은 다르지 않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존재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총장이 되고 난 뒤에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인이 대학 총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기자분들하고 많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과 기업이 어떻게 다르냐, 대학 경영과 기업 경영 다를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은 꼭 기자분들마다 저한테 했어요. 네. 그때 제 대답은 대학 경영이나 기업 경영이나 그 경영 원리는 똑같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CEO나 이제 대학의 총장이나 결국은 그 구성원과 목표가 다를 뿐이지 어떤 그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해서 달성하느냐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경영의 원칙은 같다. 그래서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실제로 해보니까 오히려 기업에서 그 경영을 해본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대학에 접목되니까 아주 대학 발전에 아주 획기적으로 그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기업 경영과 학교 운영에서 오히려 시너지를 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위로는 대학의 자율권을 위해 또 투쟁을 하시고 아래로는 장애인 학생과 탈북자 등 소외된 아이들을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정책도 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서강대학은 이제 당초 그 설립 초기부터 이제 미국에 있는 예수의 신부님들이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네. 그 미국이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학교 시스템을 장애인들에게 아주 굉장히 유리하게 많은 그 제도와 또 시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하나 예를 든다면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교수이신데 그분도 사실 다른 대학에서는 장애인이라 그래서 시험 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니까. 그분의 부친이 서울대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시험도 못 쳤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서강대학에 이제 그때 와서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는 이제 총장이나 학장이 그랬죠. 그 미국인 학장이 무슨 이유로 시험 못 칩니까? 장애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서강대학 들어와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 와서 서강대학 교수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런 일례가 있듯이 서강대는 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습니다. 또 이사장님의 외손녀 분께서 사실 중증 시각장애를 딛고 극소수 고교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미국 대통령 장학생에 선발이 되기도 했고요. 명문 하버드와 프린스턴대에 모두 합격하면서 놀라움을 안겨줬었는데 앞서서도 장애인과 이런 약자분들에 대한 이런 견해를 얘기해 주셨지만 외손녀분을 보면서 미국과 한국과의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라거나 교육이라거나 이런 차별점과 차이점을 조금 느끼셨겠어요. 조금 느낀 정도가 아니고요. 많이 느끼셨어요? 많이 느꼈는데요. 걔가 이제 선천적으로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명학교를 다녔는데 네. 제가 가보면 시설도 여러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예를 7, 8명 모아놓고 이제 선생님 한 분이 계시니까 네. 이제 걔들이 활달하게 뛰어놀 수 있는 걸 배려를 할 수가 없어요. 뭐 화장실을 데려도 가야 되고 이래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반 어린이집으로 이제 데려와서 어차피 이제 사회 나와서 생활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구청에서 이제 도우미를 붙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일반 초등학교를 갔죠. 갔는데 제일 큰 장애가 저 차별이 뭐냐면 같이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친구들이요. 뭐 체육 시간에도 얘는 우두커니 그냥 한쪽 구석에 있다가 오고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들도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합니다. 네. 그때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이제 어린이들 유괴 사건이 생긴다 이러니까 이제 차를 하나 렌트해서 그 애들을 태워서 학교 보내고 그러는데 우리 그 외손녀를 우리 이제 딸아이가 좀 태워서 같이 보내자 그랬더니 장애인이라고 못 태워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서름과 이제 그 차별을 받다가 이제 자기 그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발령이 나서 이제 갔을 때 미국 학교에서는 딱 가자마자 이제 장애인이라는 걸 다 얘기했으니까 딱 그 학교 스쿨버스가 바로 집 앞에까지 와서 그 이제 선배가 와서 손을 잡고 딱 태워서 가고 학교 갔더니 이제 책상 앞에 큰 데스크탑이 있어서 이 굉장히 확대해서 얘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는 조금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애가 이제 볼 수 있게 해주고 모든 걸 점자화 해서 이제 해주고 도우미가 나와서 이제 늘 그 수업 시간에 교과서 이런 건 전부 다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다 점자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걔가 간 지 며칠 안 됐을 때 이제 그 우리 집 사람 외할머니죠. 네. 이제 전화를 해서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애들이 저와 같이 놀아줘서 행복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참 미국이 장애인의 천국이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또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점점 이제 개선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개선돼야 될 점이 많은 거죠. 그리고 미국 가서 얘는 뭐 굉장히 자기가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걔가 뭐
스키도 타고 뭐 수영도 하고 심지어 철인 3종 경기도 도전도 하고 예,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타이어하신 은퇴하신 이제 어른들이 야가 스키 타고 싶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날라와서 스키 리조트에서 애를 데리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단하다. 자전거 타고 싶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 와서 또 가르치고 뭐. 그래서 얘는 뭐 지 하고 싶다는 걸 거리낌없이 했어요.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공부도 잘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 다 됐는데 그 얘는 이제 양쪽 학교를 가보더니 자기한테는 이제 프린스턴이 맞겠다. 그래서 프린스턴을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얘가 그 미국의 쿨리지 장학금이라고 쿨리지 대통령이 만든 장학금인데 미국에서 제일 좋은 장학금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상대로 해서 이제 전국 3,400명 학생들을 응모를 해서 그중에 100명을 추리고 12명을 추리고 4명을 추려서 주는 장학금인데 전 4년 동안에 어느 대학을 가든 학자금을 지원받는 거예요. 지원하고 또 뭐 기숙사비라든지 또 생활비를 지원하고 또 심지어 교구, 뭐 학용품 뭐 이런 것까지도 제가 지원하는 그런 장학금을 얘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런 졸업할 때 이제 그 대통령 장학생으로서 걔가 뉴저지에서 이제 혼자 장학생이 된 거죠. 예.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게 옷깃에 배지 하다가 보여요. 네. 어떤 배지인가요? 아, 이게 말씀이죠? 네. 걔가 이제 대학 1학년이잖아요. 이제 이번에 이제 학기에 이제 2학년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1학년 때 그 미 연방하원위원회 인턴을 했습니다. 네, 그 워싱턴에 가서 국회의사당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 인턴을 하면서 이제 얘가 그 국회의사당 배지를 이제 할아버지한테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죠. 아, 네, 너무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예. 사실 이렇게 외손녀분과 함께 생활도 하시고 또 지켜보시면서 뭐 자기에 대한 이런 편견과 이런 것들을 몸소 느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혁하고 바꿔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또 행해 주셨는데 이런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뭐 이사장님의 이런 여러 가지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가정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또 경제 경영인으로 또 교육자로 뭐 다양한 활약을 하셨는데 가정에서의 사랑꾼 자리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욕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증거로 저희가 2년 전에 사모님과 함께 부부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또 발간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내시게 된 계기가 굉장히 로맨틱해요. 그 아마 에미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모실 텐데, 네. 그 영어로 메리지 엔카운터, 메리지 이제 결혼이라는 거, 엔카운터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결혼을 통해서 서로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 교육을 제가 1977년 3월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봉사 활동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게 세계적인 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뭐 스페인에서 1952년에 이제 칼보 신부님이 문제 아동들을 이렇게 돌보다가 자꾸 나온단 말이죠. 보니까 문제 아동은 문제 가정에서 온다. 문제 부모한테서 온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먼저 가르쳐야 문제 아동들이 나오지 않겠다.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 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남미에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그것이 또 다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이제 그것을 보다 더 정교하게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계에 이제 이렇게 보급을 해서 지금 뭐 90개국 이상 여러 나라에 그게 이제 그 들어가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 9개 나라가 이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이제 한국 대표 부부도 하고 아시아 대표 부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도록 해서 이제 우리 부부가 굉장히 그 가정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하나의 차원이 열린 거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이제 성당에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 젊은 부부들에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올렸거든요. 네. 간단하게. 네. 그것이 한 2년 하다 보니 꽤 양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4년 전, 올해 결혼 54년이 되는데 4년 전에 이제 그를 제가 묶어서 책을 만들어서 우리 결혼 기념일에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깜짝 쇼를 주려고 그랬는데 로맨티스트세요. 아니 그런데 네.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저자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뭐 펄쩍 뛰는 거예요. 아, 이거 어디서 창피하게 그 책을 내느냐고. 그래서 그냥 하도 완강해서 적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못 내고 그 있던 차에 이제 팬데믹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네.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걸 제가 만지작만지작해서 이제 설득을 했죠. 어차피 당신이 글 쓴 거는 젊은 부부들한테 읽으라고 쓴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걸 책으로 내서 좀 여러 사람이 읽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겨우 동의를 얻어서 이제 2년 전에 우리 결혼 52주년 때 이제 그 책을 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 뭐 직장이라거나 우리가 사회에서나 인간관계가 사실 가장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사실 적용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의미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 어떤 어려운 문제도 대화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터놓고 부부 간에 이제 대화를 해서 서로 이해되면 그게 다 원만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의미에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믿으려 그러면 이제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정직하게 되면 서로 믿게 되고 또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이 되거든요. 의사소통이 되면 서로 이제 협력이 되고 서로 부부가 하나로 일치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원리가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경청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자기 말만 막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경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다름을 너는 왜 내 식대로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그분대로의 그 차이를 인정해주고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많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이란 무기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무기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의 원칙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사장님의 이런 인생을 쭉 돌아봤는데 사실 가정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그야말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장님의 화려한 이력을 만들어주게 된 계기가 바로 인생의 위기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는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살이라는 것이 항상 뭐 결혼해서 그저 로맨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또 이런 좌절도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한 하나의 기쁨도 있고 이런 것이 하나의 사이클이 이제 계속돼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 그 마음의 자세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앞으로의 인생 살이에 굉장히 그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이제 삼성에서 잘 나가던 이제 임원으로서 이제 활동하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삼성을 떠나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자, 내가 그동안에 국내에서 이렇게만 쭉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당시는 세계란 말이 없었습니다. 국제화. 이제 국제화되는 시대에 내가 살아가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외국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43살 때인데 이제 주변에서는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느냐. 지금 뭐 40이 돼서 다 공부를 하고 가고 그러지만 그때 이제 미국으로 제가 공부를 하러 가게 됐고 또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이제 박사학위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 총장도 될 수 있었고, 네,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직책이 맡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거죠. 그래서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어려울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쉽게 그냥 국내 어떤 뭐 회사나 가서 그냥 또 취업하고 지내자 그랬으면 우리 집사람도 고생 안 하고 또 애들도 편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고학을 했거든요. 자취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그 미국 생활을 하고 이런 그 쓴맛을 봤기 때문에 남을 잘 이해할 수도 있고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뭐 그런 것이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진정한 전화위복의 산 증인이신데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19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상황을 좀 전화위복을 맞을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이 네. 어려움을 제가 앞으로 다가올 이 어려움은 IMF 때보다 더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항상 준비하는 자가 이기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준비하는 자가 이기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그런 상황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IMF라는 그 어려움도 이겨낸 국민들이고 네. 또 지금 보면 우리 구원이 융성의 시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보시면 뭐든지 상을 따오잖아요. 뭐 했다 모레 맞습니다. 뭐 BTS다 뭐다 해서 그렇죠. 뭐 무슨 상 뭐 세계적인 상을 휩쓸고 있잖아요. 네. 뭐 축구하면 손흥민이가 있고 뭐 네. 이래서 상당히 우리 국가가 이제는 이제 경제 10위권에 올랐었고 선진국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내가 선진국이라는 그런 생각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시민의식이 선진 시민의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제 나라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모시던 분들이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이제 추기경님께서 서강대학교 손병두 총장을 찾아가 봐라. 그래서 내 이야기를 좀 전해라. 그렇게 해서 하신 말씀이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택해서 참 잘 살게 됐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식이다. 선진 시민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신 것이 네 가지인데 첫째, 우리 국민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거짓말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게 정직한 그런 국민이 돼야 되겠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요. 어른들이 뭐 자기 애가 전화 받기 싫은 거 오면 야 아버지 없다 그래라 뭐 거짓말을 예서로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 미국의 애들은 이 학생들 어린애들이 가장 큰 욕으로 생각하는 것이 You are liar, 너 거짓말쟁이 하는 걸 굉장히 그 모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정직한 거 이제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 김수환 추기경 계실 때 뭐 네타쇼 운동도 뭐 하고 했지만 그것처럼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또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만 알려고 한다. 뭐 그런 것을 고쳐야 된다. 그다음에는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이제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다. 그 뭐 준법 정신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야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 같아요. 표현을 잘 못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도 미국 사람은 땡큐란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제대로 할 때에 선진국으로 시민의식이 올라가고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 걸 이제 손 총장한테 상의해라. 그래서 제가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운영위원장을 가톨릭 대학에 만들고 그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장을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네, 우리 시민의식을 그렇게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노력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런 시민의식도 가지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의 해야 할 일을 남 탓을 돌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고 하면 지난번에 IMF 때는 우리 2년 만에 극복했지만은 이번 2년 만에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더 걱정이 됩니다만은 네. 뭉치기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또 스스로 알아서 하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네, 송병도 전 이사장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행복한 개인이 행복한 사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송병도 호암재단 전 이사장님과의 인터뷰는 개인적으로 시대의 큰 어른으로부터 현명한 대답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기에 대한 생각의 전환과 대처 방안도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에 관해서도 다시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00여 개의 이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일에 열정을 쏟고 계신 송병도 호암재단 전 이사장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